여러분, 누군가 무심코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밤새 그 장면을 곱씹으며 잠 못 이룬 적 없으신가요? 상대의 몰상식한 행동에 화를 내자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꾹 참고 넘어가자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기분. 아마 많은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할까요? 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고민하며 살았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와 보려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직장에서 늘 예스맨으로 살아가며 무례한 동료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던 한 50살의 중견 간부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차갑고도 냉철한 시선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심이나 예의가 사실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환상인지 가감없이 폭로합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나쁜 성격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뿐이다. 이 문장 속에는 우리가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무례하게 굴면 그를 가르치려 하거나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해 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짖는 개에게 왜 짖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개는 그저 개의 본성에 따라 짖을 뿐이고 무례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내면이 빈곤하기 때문에 무례를 범할 뿐입니다. 여기 한 남자의 사례를 통해 이 철학적 통찰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어느 제약회사의 부장으로 15년 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인물이었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인자한 상사였으며 윗사람들에게는 충직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로 부임한 이사가 김성호 씨를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김성호 씨의 기한서를 비웃거나 김 부장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감이 많이 떨어졌네. 같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조직의 평화를 위해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사의 무례함은 도를 넘었고 심지어 김성호 씨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성호 씨는 퇴근 후 술로 화를 달래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저런 말을 하면 정말 참지 않고 화를 내버릴 거야. 그는 속사포처럼 쏟아낼 반박의 말들을 수천 번 연습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면 이런 김성호 씨에게 고개를 가로저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천박함에 화를 내는 행위가 결국 자신의 품격마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무례하게 군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본성의 열등함이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그것을 보며 화를 내는 것은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에 발이 걸렸다고 돌을 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성호 씨가 이사에게 화를 내기 위해 문장을 고르고 복수를 꿈꾸는 동안 정작 고통받는 것은 김성호 씨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이사는 무례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피해자인 김성호 씨만 그 독을 스스로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은
그 가시가 유독 길고 날카로운 고슴도치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온기를 기대하거나 왜 가시를 세우고 있느냐고 따지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례한 고슴도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화를 내는 대신 지적인 우월함을 바탕으로 한 무관심을 처방전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의는 위조 지폐와 같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고받는 이유는 서로의 충돌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위조 지폐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그 말을 내어주며 화를 낼 필요는 없다. 그저 그가 가진 화폐가 위조 지폐뿐임을 인지하고 조용히 그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그만이다. 여기서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단절을 뜻합니다. 상대의 무례함이 나의 내면에 상처를 내지 못하도록 감정의 셔터를 완전히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김성호 씨는 어느 날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사의 무례함에 분노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잠재적인 욕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반응이 나왔을 때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김성호 씨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 이사는 여김없이 김성호 씨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 이 프로젝트 결과가 이게 뭐야? 내 초등학생 아들이 기획해도 이것보다는 낫겠어. 도대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뭐야?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직원들은 김성호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김성호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을 하거나 부들부들 떨며 참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눈빛으로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담긴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이사님의 자유입니다. 이 말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4가지의 철학적 방어 기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무례한 평가를 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저급한 인격에서 나온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선언입니다. 셋째, 나는 당신의 그 저급한 생각에 동요하거나 논쟁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대의 무례함이라는 공을 다시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김성호 씨의 이 짧은 대답에 이사는 당황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상대가 너무나 평온하게 마치 길가에 핀 잡초를 보듯 자신을 대하자 오히려 자신이 무안해진 것입니다. 이사는 더 큰 소리를 지르려다 멈췄습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니 공격의 동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행위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고 그 에너지는 오직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며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무례한 사람이 던지는 말은 독이 든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것을 몸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몸을 피해 화살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그 독은 결국 그것을 쏜 사람의 발밑에 떨어질 뿐입니다. 이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무례함을 목격하는 순간 그것을 그의 인격적 장애로 정의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내면에 쌓인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있구나. 그 쓰레기통이 하필 내 앞에 놓였을 뿐이다. 이렇게 상황을 객관화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그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십시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가 당황하거나 화내거나 변명하는 반응을 보일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잠시 5초 동안 침묵하며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라는 말도 좋고, 그 말씀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군요. 라는 말도 훌륭합니다. 혹은 참 특이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라고 무심하게 던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톤입니다. 분노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혹은 아주 먼 나라의 소식을 전해 듣는 듯한 무미건조한 태도가 포인트입니다. 그 건조함이 상대의 무례함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창이 됩니다. 넷째, 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영구히 고정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의 명단을 머릿속에 작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번 무례함을 보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무례해집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변화시키려 하거나 진심 어린 대화로 오해를 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썩은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사이라면 오직 업무적인 데이터로만 소통하십시오. 사적인 감정의 한 조각도 그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의 철학입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친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80%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는 배신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람은 원래 저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이나 무관심만 남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짐승의 도덕성을 탓하며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피할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 역시 우리 삶의 풍경 속에 섞여 있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후로도 이사의 무례함은 가끔 반복되었지만 김성호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가 독서를 내뱉을 때마다 속으로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암송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가난한 영혼을 보여주고 있구나.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로다. 김성호 씨가 반응하지 않자 이사는 재미를 잃었는지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만만한 대상을 찾아 떠나갔지요. 김성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평화를 단 1cm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철벽 같은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퇴근길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타인의 말에 저당 잡혔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도 모를 타인의 천박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소중한 하루를 망쳐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그 정원에 쓰레기를 던지려 하는 침입자입니다. 그가 쓰레기를 던진다고 해서 같이 쓰레기를 던지며 싸우는 순간 여러분의 정원도 쓰레기장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쓰레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울타리를 더 높이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던지든 이곳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타인과 어울리며 상처받느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가꾸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질 중 상당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의 소중한 본질을 그 하찮은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당신의 감정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존심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조차 짓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십시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고단수의 승리입니다. 상대를 무시함으로써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은 자신이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을 품고 달려들 때 그 독이 묻을 피부조차 내어주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만드십시오. 철학은 바로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외우는 것이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비루한 공격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지켜내는 방패로 삼는 것이 진정한 철학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결핍된 존재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십시오. 그는 단지 예의를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내면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에너지도 아깝습니다. 그저 차가운 냉수 한 조각을 던져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내면의 평온이었습니다. 그 평온은 누가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에 그건 당신 생각이고 라고 대범하게 넘길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무례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진주를 아껴라. 그리고 그것을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어라. 여러분의 진주는 오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례한 이들의 비루한 공격에 그 귀한 진주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대신 딱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무례한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그들이 우리를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을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이성은 바로 그 힘을 깨워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독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여러분만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이들을 향해 짓는 차가운 미소는 비겁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숙한 영혼의 훈장입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의 말도 떠올리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귀한 분들이니까요.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철학자들의 차가운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의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를 자신의 비천한 운명 속에 가두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내면의 평화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무례한 세상에서 우아하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타인의 소음이 아닌 자신만의 고요한 선율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례함의 파도가 밀려와도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지켜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무례함도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내면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보다 더 당당하고 우아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철학의 지혜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가장 정직한 위로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